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집중해 있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좋은지 핀테크 업체들이 그런 정보를 쏴주는 거죠. 투자자들이 금이나 부동산 쪽에서 신기술주로 자금이 넘어올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는 신기술주가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AI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가 1950년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있었는데 1950년대를 시작할 때는 200, 그다음에 끝날 때는 679니까 여기에 배당 수익률까지 더하면 연 한 18%씩 그 복리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그 당시에 지금 현대과학의 어떤 기초가 그때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염기서열의 그 이중 나선 구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자생물학의 기초가 된 거죠. 그리고 트랜지스터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트랜지스터가 집적회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시초가 됐던 거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살기로 싸워본 거죠. 그래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주가도 올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있었으면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도 신냉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싸울 수 있는 도구도 생겼죠.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러한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인류가 어떠한 르네상스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증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기대가 큰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집중해 있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을 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러한 뭐 디지털 관련된 직업들이 막 생겼죠. 그러니까 고용을 늘려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추론으로 서비스화되면, 즉 로봇이 나오면 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고용을 약간 좀 위협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약간 슬로우 다운,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부실해지는 기업이나 어떤 그 가계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 은행의 어떤 그러한 위험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과도기 상태에서 이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피곤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를 더디게 푼다거나 좀 속도를 좀 천천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도 그 적자 내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 AI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마 세계 경제가 감당 못할걸요? 2008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끔찍함을 세계 경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훈련들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지금 금리를 보면 제가 지난 9월 말에 미국 그 기준금리의 컨센서스를 봤습니다. 그때는 2026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2%에서 2.25 거기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3에서 3.25예요. 훨씬 더디게 내릴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고 지금 금리 수준에서 2번 더 내린다라는 걸로 지금 컨센서스 돼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한 번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의 진도를 빠르게 빼기 위해서는 금리를 우리의 지금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시중에 자금을 많이 공급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엄청난 유동성이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이나 가게가 다 늙어서 그래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970년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히려 돈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증설해야 되니까요. 그다음 매출이 늘어나면 거기에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 자산 뭐 이러한 운전 자본이 늘어나니까 돈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딱 있은 다음부터는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점차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그때 늘어난 그 수익이 이익의 규모가 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성장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갔죠. 그래서 엄청난 거품을 일으켰다가 이제 터진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35년 전에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을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35년이 돼버린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애들 키울 땐 돈 들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하고 애들 다 크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소비보다 저축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나
늙으면 결국은 돈이 올 곳은 이런 금융시장밖에 없다. 마치 지금 어항에 물이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금리를 약간만 흔들어도 이게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이 금리라는 게 자금의 순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항을 조금만 흔들어도 엄청난 출렁거림, 그러니까 개인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출렁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예민한 거죠.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해진다 그러면 뭐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 만큼 결국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동안의 관심은 자기 재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그래서 금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속도를 빨리 뺀다 그러면, 진도를 빨리 빼면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슬슬 이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이 야, 금보다 더 빛나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금이나 부동산 쪽에서 신기술주로 자금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는 신기술주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의 가격 거품이 생기면 그건 그냥 거품으로 끝나죠. 가치가 성장합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지금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건 거품이 아닌 게 되는 거니까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는 신기술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화폐가 국경 간의 그 거래의 편리함 쪽으로 많이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금 막 보급되기 시작했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외환 보유고의 59%가 달러, 세계 교육의 57%가 달러인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 중에 99%가 달러. 그러니까 확실히 이 달러의 가치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국경 간의 거래에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엔화나 유로화조차도 그게 안 돼요. 일본도 사실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신경 쓰면 엔화의 어떤 유출입을 통제해야 되는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유럽도 그 회원국 중에 약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으면 유로의 어떤 유출입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결국 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어떤 그런 패권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네트워크 연결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결국 리플의 XRP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세계 100여 개 금융기관에서 XRP의 어떤 우수성 같은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부는 좀 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뭐겠어요?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소수의 천재가 만든 기술을 규제의 틀 안에서 그냥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3만 개를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공지능은 굉장히 다루기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뭘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거 괜찮다, 그럼 누구라도 살 수 있게 어떤 사람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내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이 AI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상태고, 그래야 이제 부의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조금 편하게 거래시켜 주는 게 블록체인 아니겠어요? 디지털 화폐고. 그래서 이제 이 알트코인의 시대가 아마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규제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아이디어 사고 싶은데 정부가 아니야,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내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가 완화되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게 선량한 어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은 경제 성장이 너무 더디니까 보호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를 그냥 내비로 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 디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채널링이 됐죠. 근데 이제는 투자하고 싶은 곳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간접 금융의 시대에서 직접 금융의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근데 어디가 위험한지, 그러려면 어디가 좋은지, 나한테 뭐가 맞는지 이런 걸 알려면 그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 핀테크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쏴주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투자를 했다,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만 결국은
손해를 보고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산 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럼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금융기관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이제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빠르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가 되려면 정부가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중심이었었죠. 너무 유동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가격 거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실질 가치를 좀 지키기 위해서 금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막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된다 그러면 그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 알트코인의 시대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그 알트코인을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백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으로 약간 좀 무게중심이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좀 떨어져요. 공정을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 공정을 약간 좀 플렉서블,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생태계를 좀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좌뇌가 발달하신 분들은 책을 빨리 읽죠. 그러니까 주위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상상력은 좀 떨어지죠. 그러한 생각을 디벨롭하는 그런 건 우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확실히 투자도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 저 언덕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조금씩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조금씩 보게 될 때 큰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나왔죠. 챗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꾸준히 물어보고 더 이상 챗GPT가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물어보면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해서 가장 크게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투자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로소득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게 돼요. 맨날 그 휴대폰만 보게 되고 결국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투자는 확실히 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쓴 것도 결국 세상이 변해가는 기술들을 쓴 거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자기가 투자했을 때 투자한 이유를 적고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기다려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한번 제 그 아이디어를 비판해보고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정립했을 때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